段的时候，就这种感觉非常的强。一个是我从我妈妈那儿知道，拖不垮，打不散，就被拉到了丰台体育场，所以那些很正式的衣服就在当地的那时很坚定。在公元1世纪 서기 1세기 30년대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의 각자가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병을 치료해주고 천국의 도리를 말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만 많지 않은 문자 기록과 드라마 속에서 이 전기적인 인물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서기 1999년 예수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중국 파룬궁 수련생들 중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때는 4월 25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난하에 가서 단체로 청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사회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파룬궁을 탄압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수련생들의 정상적인 연공은 교란을 받았고 심지어 일부 보도소 책임자들은 공안 기관으로부터 미행, 감시 또는 수색을 당했다. 일부 해외 매체에는 중국 정부가 5억 달러를 써서 리응츠 선생을 미국에서 강제 구인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보도되었다. 역사와 현실은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충돌했다. 당시 분위기는 아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난세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생각했죠. 저는 영화 예수의 일생의 한 장면에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널 때 예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파도가 몰아쳐 배는 뒤집힐 것 같았고 제자들은 예수가 깨어나길 기다렸지만 그렇지 않았죠. 두려운 나머지 예수를 깨우자 예수는 깨어나 파도를 멈추었습니다. 이때 예수는 아주 엄숙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매번 올바른 수련이나 바른 종교가 나와 이런 만안에 봉착할 때면 항상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논할 수 없고 당신이 집에 가서 어떤 일을 다 한다 해도 아무 일도 없겠죠. 그러나 관건적인 것은 당신이 믿는다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 장점이는 여러 차례 파룬궁에 대한 지령을 하달했다. 4월 25일 밤 장점이는 중공중앙총석의 명의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관련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4.25 사건은 누군가 배후에서 책동하고 지휘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5월 8일 그는 또 중앙정치국 서기처와 중앙군사위원회에 재차 편지를 보내 파룬궁을 비판했다. 장점인의 속셈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데 그때 4.25 사건은 사실상 이미 해결된 상태로 당시 준웅지가 이미 수련생 대표들을 접견했고 이것은 인민 내부의 모순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점인은 이상하게도 정치국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후에 인민일보는 마오쩌둥 덩사오핑 장점인이 유심주의와 유물주의를 논함을 발표했습니다. 이 편지는 1954년 마오쩌둥이 홍록몽을 연구할 때 쓴 편지를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것이죠. 후에 후스를 비판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종의 사상투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과 유심론은 본래 사상학설의 문제인데 그러나 짱점이는 파룬궁이 유심론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파룬궁과 투쟁하는 것은 바로 유심론과 유물론의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7일 장점인은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 연설을 통해 파룬궁은 아주 깊은 정치적 배경과 복잡한 국제 배경이 있으며 1989년 천안문 사태 이래 가장 엄중한 사건이라고 선포했다. 이 연설은 나중에 문건으로 당내에 전달되었다. 이 비밀 문건에 근거해 중공중앙에서는 파룬궁을 탄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위로 장점인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리란창을 팀장으로 하고 러간둥을 부팀장으로 하는 파룬궁 문제처리 중앙영도 소조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610 사무실이다. 4.15 신화사와 중앙TV는 동시에 이 소식을 발표했다.
到这个6月14号 6월 14일 신화사에서 중공중앙반공청 책임자들이 일부 파룬궁 상반인들과 담화한 요점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안기관에서 파룬궁을 탄압하려 하며 공산당원은 파룬궁을 연마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이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유언비어입니다. 일부 다른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사단을 일으켜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 중공 중앙신방구의 책임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과 정부는 당신이 연구할 자유와 또 신앙할 자유를 허락한다고 아주 엄숙하게 말한 것이 됩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연공할 수도 있고 연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파를 연공하든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 14일 이후 우리는 파룬궁이 연공할 자유가 이전보다 아주 엄격해진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단체 연공하러 간 후 경찰차가 우리 모든 연공인을 촬영했어요. 비록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당과 정부를 믿었죠.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은 아마도 일부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태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련생들이 정부를 믿고 또한 사회의 전반적인 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소란과 불공정한 대우를 묵묵히 참고 견딜 때 암암리의 전면적인 탄압 준비 공작이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6월 22일 우한TV의 과학기술의 빛이란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이 공안부의 부탁으로 리응쯔 선생의 고향과 지린성 창춘시를 찾아와 리 선생을 모함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긁어모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이 수집한 것은 이미 4년 전에 기공과학연구에서 명확히 사실을 밝힌 바 있는 창춘의 몇몇 사람들이 무고한 것과 관련된 자료였다. 당시 조사에 참가했었던 예 선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목 중에는 리 선생님이 남의 공법을 훔쳤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리 선생은 전혀 기공사가 아니며 남의 기공 학습반을 들은 후 남의 것을 가져다 만들었다. 이를 증명하고 싶으면 어느 기공 학습반 수련생증이 있으니 당신이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애초 학습반을 열었던 그 사람은 나중에 리 선생님의 공을 배운 후 자신의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알고는 파룬궁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기공협회 주임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공리공파 주임인데 이 2년 동안 내가 왜 나오지 않았는가 하면 바로 파룬궁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파룬궁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나는 당신의 파룬궁은 절대 아무 문제도 없고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도 모두 해결된 이름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결된 일을 다시 조사한다면 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6월 중순부터 시작해 전국 각급 정부 부문과 국영기업체에서는 앞다퉈 중앙 내부의 정신을 전달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연공 장소를 제공하지 말며 아울러 중공당원, 공청당원과 국가 간부들이 모두 수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7월이 되자 중앙TV는 6.10 사무실의 지령하에 처음으로 소위 4.25 중나라의 사건 진상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인민일보에서도 소위 과학을 숭상하고 미신을 타파하는 시리즈 문장을 발표했다. 이에 이르러 장쩌민이 직접 활동한 파룬궁을 철저히 제거하고 탄압하는 운동이 이미 전면적으로 그 실마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군대 개통부터 행동을 시작했다. 네, 제 아버님께서는 바로 4월 25일 중나라에 가셨습니다. 당시 중공 중앙 지도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던 수련생 대표 5명 중 1명이셨고요. 원로 군인 간부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께서 평화적인 청원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 집에는 이미 부대 지휘관들이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바로 가택 연금되셨죠. 7월 1일 밤에는 부대로 압송되셨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때 리응쯔 선생은 미국 중부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중부 지역 파룬타파 수련 심도 교류에 참석했다.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나 수련생들의 수련과 재고다. 6월 25일 시카고시 중심에 있는 톰슨 정부청사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민중에 대한 류영주 선생의 사심 없는 공헌과 빠른 따빠가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심신 건강을 표창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정부에서는 류영주 선생께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날을 시카고시 류영주의 날로 정했다. 수상식에 참여한 수련생들은 그때 이미 탄압이 시작되기 전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는 협박 이메일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시카고에서 법회를 연다면 자신들이 가서 교란하고 파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시카고 법회 때 우리는 아주 긴장했습니다. 둘째 날 진행된 심득교류에서 류영주 선생은 관례대로 회의가 끝나기 전 수련생들의 질문에 해답하셨다. 해답하는 과정에서 리 선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읽으셨다. 请问师父，当耶稣要被钉在十字架上时，他的弟子都在干嘛？请师父转告世人及天下，我们大法弟子绝不允许这样的事情出现。谢谢大家。我们不被常人思想带动，我们是修炼者。 스승과 제자 간의 간단한 일문일답에서 대법과 사부님께 대한 박해 앞에서 제자들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뜻이 무의식 중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대법 사부로서 리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수련인의 심태 표준에 따라 일체를 가는 바라고 요구하셨다. 역사와 현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다. 교류회가 끝났을 때 수련생들은 모두 일어서서 류영주 선생과 작별 인사를 했다. 一个不动就治万动。 이것은 전면적인 탄압이 시작되기 전에 리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마지막 두 마디 말씀이셨다. 다음 날 시카고시 중심에 있는 럭비 공원에서 리 선생님은 친히 수련생들의 단체 연공을 지켜보셨다. 이 또한 그 후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제자들이 사부님을 뵌 마지막 만남이었다. 대법이 전해진 지 겨우 7년인데 눈앞에 있는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자들이 곧 닥쳐올 잔혹한 고험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류영주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직면한 탄압 세력은 어떠했는가? 전 중공 관리 한 분은 이렇게 묘사했다. 중국 공산당은 창립된 지 80년 동안 한 세트의 엄밀한 제도를 형성했으며 50년간의 독재 정치를 통해 일찍이 법치를 자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구로 전환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처럼 국가기구를 사용해 인민들을 심하게 통제하고 탄압하면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정권은 없습니다. 1999년 중국의 국민 총생산은 8,300억 위안에 달했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군대, 무장경찰, 공안, 노동개조 감옥 계통을 갖추고 있었으며 2천여 종의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과 같은 선전기구를 갖고 있었다. 중앙 텔레비전 방송만 해도 12개 채널이 있고 TV 보급률은 전 인구의 90%에 달하며 시청자 수는 11억을 넘는다. 아울러 중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4개 국어와 광둥어, 민난어 등 방언을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기억할 것이다. 그해 여름 베이징은 유난히 더웠다.
7월 20일 새벽 전국 30여 개 성시에서 동시에 각 지역 파룬궁 보도원들에 대해 일제히 체포작전을 감행했다. 천지를 뒤엎을 듯한 전면적인 단합이 이렇게 갑자기 시작되었다. 장재민은 속전속결을 시도하면서 3개월 안에 파룬궁을 철저히 소멸시키겠다고 떠벌렸다. 신문, 잡지, 방송국과 모든 텔레비전 채널은 24시간 반복적으로 파룬궁과 리 선생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문장과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경찰은 실현자들을 각 연공 장소로부터 내쫓았으며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찰차로 잡아갔다. 지방파출소는 각 가도위원회 안내로 모든 수련자들의 집을 찾아가 신앙을 포기하고 파룬궁 서적과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하거나 소각하라고 명령했다. 장재민은 파룬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고 떠벌렸다. 적지 않은 사회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막강한 역량 때문에 파룬궁이 일주일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다. 이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 각양각색의 미묘한 인심 변화가 드러났다. 어떤 이들은 수련인의 자세를 벗어던지고 적극적으로 파룬궁 비판운동에 뛰어들었다. 어떤 이들은 경찰에 수련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썼고 어떤 이들은 문을 닫고 사회와 연결을 단절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집에 숨어서 조용히 연공했다. 또 일부 수련생들은 소위 6가지 금지라는 통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베이징에 가서 파룬궁을 위해 청원했다. 그들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결과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정의를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갔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뉴스 봤어? 하고 남편이 묻는 거예요. 저는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그래? 당신도 알겠지만 이 나라는 도리가 없는 나라야. 지금 파룬궁을 불법 조직이라고 하면서 곧 탄압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 당신들은 조심하고 나서지 마오. 공산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않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으니 마음 놓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과의 전화가 끝나자 우리 5명은 연공할 때 옷차림 그대로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떠날 때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도심 남서쪽에 위치한 펑타이 스포츠센터는 제11회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세워진 현대식 종합운동장이다. 대지만 22만 평방미터 이르는 방대한 건물은 1999년 7월 20일 이후 며칠간 베이징에 청원하러 간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금하는 장소로 변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펑타이 운동장에는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관중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사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기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운동장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아직 반영하지도 못했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해석도 없이 금지하고 취소한다고 지시하면 마음대로 금지하고 취소하는데 국민의 소리도 듣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경 날이 어두워지자 경찰은 폭력을 사용해 수련생들을 강제로 내쫓기 시작했다. 경찰이 여자 수련생을 끌고 가는데 옷을 잡아당겨 가슴이 다 드러났지만 그냥 그렇게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머리채로 움켜잡혀 끌려가기도 했어요. 당시 경찰들이 차에 수련생을 끌어넣을 때 손에 손을 잡으며 경찰이 갈라놓지 못하게 하자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해도 대꾸하지 않는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전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되었으나 경찰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선인을 수련하는 평범한 파룬궁 수련생들이다. 그들의 높은 자각과 이성은 그런 일촉즉발의 형세하에서도 파룬궁 수련생들이 폭력을 사용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했다. 4년 후 미국 워싱턴에서 거행한 7.20 기념과 박해 중지를 호소하는 집회에서 우리는 그해 베이징에서 청원에 참가했던 많은 수련생들을 만났다. 과거를 이야기하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가보자 하고 연봉했고 마음은 아주 고요했죠.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연속 3일간 모두 갔습니다. 아마 타지 수련생들도 왔을 겁니다. 보도원을 다 잡아갔으니 우리는 각자 모두 보도원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돌이켜보면 사부님의 모든 제자들은 정말로 쓰러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좋은 명성을 남겼기에 그들도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죠. 從 7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수십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베이징에 가서 청원했다. 610 사무실에서는 지방정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련생들이 청원 가는 것을 제재하라고 요구했으며 군대는 1급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갔다. 베이징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들이 철저히 봉쇄된 상황에서 많은 수련생들은 도보나 자전거로 산 넘고 물을 건너 베이징으로 갔다. 우리는 9켤레 신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바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은 청원을 하러 스천에서 베이징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2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오직 파른타파 하오라는 이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죠. 신발이 9켤레나 닳도록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들으니 눈물이 나며 선율도 자연히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수련인들에게 있어 베이징으로 가는 길은 영원토록 잊지 못할 간과하고 고생스러운 길이었을 것이다. 이런 고달픈 길은 당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는 진서언인 우주법리에 대한 직접적인 실천이었다. 모든 매체가 천지를 뒤엎을듯이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찰 때 오직 한 곳에서만은 여전히 파룬궁 수련생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온전하게 전달했다. 탄압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막 설립된 이 사이트는 486 컴퓨터 한 대와 전화선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면서 층층의 봉쇄를 돌파하고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들을 하나로 모았다. 명예망은 6월에 정식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개통된 후 하루에 적어도 500통의 이메일이 왔는데 여기에는 팩스나 전화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이트가 설립되자마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해 7월, 그러니까 7월 중순에 탄압이 공개적으로 시작되었고 19일 저녁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규모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20일, 21일, 22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봉쇄되었는데 인터넷 사이트도 봉쇄되었습니다. 모든 이메일이 중단되고 불통이었는데 무슨 정돈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봉쇄했기 때문이죠. 중공은 이를 통해 파룬궁 탄압에서 사람들이 진실한 상황을 알지 못하게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했습니다. 역으로 이번 탄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보 봉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밍우이 문장을 프린트하여 농촌과 현성에 보냈습니다. 당시 박해가 금방 시작되었을 때 당신도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매일 끊임없이 수련생들이 민원실 혹은 천안문에서 체포되어 끌려가 심하게 구타당했죠. 이때 수련생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이 자신에게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일부 수련생들이 밍우이왕에서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 구타당한 그런 수련생들의 수련 체험담을 프린트하여 보기 시작했죠. 체포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온 수련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 없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담담히 지나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베이징에 온 것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류영주 선생은 자주 각국 매체의 취재에 응하시면서 파룬궁은 어떠한 정권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어떠한 정부, 국가, 민족에 대해서 100가지 이로움만 있을 뿐 나쁜 점은 하나도 없다시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설명하셨다. 7월 22일 명예망은 리 선생이 중공 중앙과 정부 지도자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를 발표했다. 편지에서 리 선생은 중국 정부는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탄압 정책을 취하지 말고 마땅히 평화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셨다. 또한 수련인에 대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잔혹한 박해는 결국 국가와 민족에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셨다. 이것은 또한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미국 워싱턴 DC 카네디대로 2300번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앞 도로 중앙에는 그리 크지 않은 공원이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작은 천안문 광장이라고 부른다. 1999년 7월 20일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이징에 가 민원을 제기할 때 해외 수련생들도 약속이 난 듯이 멀리 베이징과 맞대고 있는 이곳에 모였다. 사부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면 중국 정부가 편지를 통해 직접 사부님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중국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의원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 중국 정부와 대화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약 3마일 정도 남서쪽에는 미국 의회 의사당이 있다. 이 상징적인 건물 양측에는 헌법대로와 독립대로가 있고 각각 3동의 건물이 있다. 이곳이 바로 미국 50개 주 100명의 상원의원과 437명 하원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당시 대부분의 파룬궁 수련생들에게는 난생 처음 가본 곳이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는데 우리는 모두 급하게 모였습니다. 탄압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밤새 차를 몰아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모두 반바지에 러닝 차림이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공적인 장소이므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 동수한테 와이셔츠를 빌리고 바지를 사서 입고 캐주얼화를 신고 갔습니다. 미국 정부 청사가 어디 있는지, 의회가 어디 있는지 당시에 사실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간다고 해도 제대로 찾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의원들에게 파룬궁이란 무엇이며 사람의 심신건강에 얼마나 이로운가, 또 이번 탄압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국내의 수련생들이 도처로 뛰어다니며 중국 정부와 대화 통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이번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을 때였다. 1999년 7월 29일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때 외지에서 많은 수련생들이 왔어요. 우리는 한 여관에서 방을 여러 개 빌린 상태였죠. 그때 한쪽에서는 의회에 가져갈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갑자기 들어와서는 사부님께서 지명수배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죠. 순간 방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만난에 처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이 소식은 설상가상이었다. 갈수록 준엄한 형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을 진정으로 사고하게 했다. 즉, 다시 말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련하는가? 이런 압력과 거대한 공격을 맞아 당신은 수련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당신이 수련하고자 한다면 왜 수련하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그때 저는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나는 파룬다파가 수련생에게 요구한 데 따라 여기에 왔으며 리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따라 진선인을 수련하러 왔으며 진상을 알리러 여기에 왔다. 또한 이 좋은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모두 이익을 보게 하며 좋은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속 2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온 수백 명의 수련생들은 워싱턴 골목골목을 부지런히 누볐다. 그들의 발자취는 미국의 각급 정부, 언론 매체와 170여 미국 주재 각국 대사관에 널리 퍼졌다.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 탄압과 박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련생들은 한여름 더위를 무릅쓰고 워싱턴 국가광장에서 여러 차례 활동을 거행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간과한 노력 끝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리를 잡은 걸출한 인재들이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탄압은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 당시에 저 자신도 매우 바쁘다 보니 미처 휴가도 못 내고 뛰어나왔습니다. 결국 저희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돌아가 이 이메일을 보았고 좀 생각해본 후 사장님에게 아주 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개 이러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곳은 자유인권,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해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부여받은 인권과 같은 느낌이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인들이 보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이러한 일부 권리를 당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 동포들을 위해 이러한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튿날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에 불러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에 부딪히면 저더러 다만 사전에 사장님에게 알려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개인 이익에 대한 고려를 내려놓은 수련생들의 사심없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존경과 지지를 가져온 동시에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시키려던 장점인의 기도를 철저히 타파했다. 바로 리응츠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일체 올바른 믿음을 박해한 것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다. 최초 몇 개월간의 폭풍과 같은 공격이 지나간 후 수련생들은 이번 탄압의 실질과 이런 상황 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수련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사고하기 시작했다.